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를 푸는 방법론 중에 또 다른 메소드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소위 정규 방정식, 영어로는 normal equation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gradient descent는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푸는 한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normal equation이라는 거를 풀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그레디언트 디센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 함수를 그 파라메타 세타의 함수로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와 같은 그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가장 작은 J값, 비용을 나타내는 이 위치에 해당되는 세타의 위치를 찾고 싶은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세타가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시작을 여기서 우리가 세타를 처음에 시작을 했다 하면은 그 세타 값에 있는 고 J 비용 함수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점점점 솔루션으로 수렴해가는 이런 반복적인 방법을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에 반해서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는데 정규 방정식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소개할 건데, 이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 여러 번 이렇게 계산을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J 오브 세타 함수를 찾으면 그 J 오브 세타 함수로부터 직접 요 위치를 한번 계산해 요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때 사용하는 해석학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공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포뮬러를 어떻게 그런 공식을 찾아낼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멀 이퀘이션이 이해가 되려면 이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다시피 가장 간단하게 1D의 경우를 먼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디멘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unknown 또는 변수 파라메타가 하나인 겁니다. 즉 실수값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숫자 하나를 찾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간단한 예를 들었던 이런 것들이 다 숫자 하나 찾는 그런 경우였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h 오브 x인데 이거는 세타 제로 더하기 세타 1 x, 그리고 특히 세타 제로 값을 우리가 0이라고 놓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 세타 1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보다시피 비용 함수는 이렇게 2차 함수로 주어지고, 가장 일반적인 2차 함수의 형태를 우리가 수식으로 써본 게 이겁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의 비용 함수 J 오브 세타는 A 곱하기 세타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세타 더하기 C, 즉 2차 함수 세타의 2차 함수로 나타내죠. 지금 이 세타의 2차 함수라는 게 바로 이 곡선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쌍곡선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러한 2차 함수로 나타나는 비용 함수에 있어서 가장 작은 값이 있는 이 위치를 어떻게 찾느냐? 보통 이 위치는요, 기울기를 찾아서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와 같은 2차 함수의 모든 세타 지점을 따라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어디에서만 기울기가 0이 되냐면 이 가장 밑에 최소값을 갖는 요 변곡점 요 부분이 기울기가 0이 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어진 함수가 J 오브 세타일 때 이 친구를 세타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 됩니다. D 오브 D 세타. 근데 그것을 사실은 지금 이거를 미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그냥 모른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냥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미분을 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이걸 미분하는 방법 알죠? 2a 세타 플러스 b가 바로 그 값일 겁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그 미분한 값이 있는데 그 미분한 값이 어디여야 돼요? 0이어야 되죠. 그렇게 놓고 나면은 그 시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풀 수가 있거든요. 즉 이 수식을 구한 후에 이 수식을 solve for 세타 함으로써 세타 값을 직접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스페셜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 값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a 세타
플러스 b는 0이라는 값으로 주어질 테니까 결국에 세타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세타 값은 마이너스 b 나누기 2a 뭐 이런 식의 수식으로 주어질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좀 더 일반화식을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세타가 하나인 경우가 아니라 특징이 여러 개를 우리가 가지고서 다룬 그런 예를 계속 여러분들이 우리 많이 봤었죠. 즉 n개의 언노운이 있을 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세타가 이제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n 플러스 1 왜냐하면은 세타 제로도 우리가 항상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세타 제로 포함해서 세타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n 플러스 1개의 세타 값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는 우리의 비용 함수가 세타의 m이 아니라 n이어야죠. 그죠? 그러면은 제로부터 시작했으니까 n 플러스 전체의 개수는 우리가 카운트 해보면 n 플러스 1개의 언노운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 비용 함수 우리가 구하는 방식 다 압니다. 1 나누기 2m. 여기서 m은 그 number of training data였겠죠? number of training data였죠. 자, 그리고 h of x. 그리고 요 i는 i번째 훈련 자료라는 얘기고요. 그것과 우리가 주어진 실제 훈련 자료 결과값 y i번째 값의 차이를 제곱을 해준 걸 다 더해서 평균 내준 것이 우리의 비용 함수입니다. 역시 이 비용 함수도 굉장히 straightforward예요. 우리는 가능하면 수학적인 유도 과정을 생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수학적인 배경을 우리가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그 수식이 어떤 식으로 유도되는지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그 수식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결국에 이와 같이 주어지는 여러 개의 세타의 항으로 나타나는 역시 이것도 2차 함수입니다. 알다시피 아무리 많은 세타가 들어갈지 할지라도 그 각각 x는 1차 항으로만 주어지고요. 그 1차 항으로 주어진 x의 제곱을 더해서 구한 수식은 최고 차수는 제곱이 가장 큰 최고 차수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타에 관해서도 자, 그래서 결국엔 j of 세타를 우리가 또 각각 하나하나의 세타에 대해서 세타 j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편미분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여러 개의 세타가 있다 보니까 그 수식을 수학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그 값이 0이 되는 지점에 해당되는 세타를 찾아야 되니까 그것을 역시 세타 제로부터 세타 n 즉 n 플러스 1개의 세타 값에 해당되는 수식을 풀어버리면 결국에는 똑같은 1D 프로블럼을 풀었을 때와 똑같은 그런 결과를 명확하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수식을 한번 어떻게 될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샘플을 먼저 하나 보는 게 좋은데요. m을 4로 놨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자료의 개수가 4개인 거죠. 즉 여기서 보면은 오른쪽에 price라는 요 테이블 컬럼을 보면 이 개수가 m이 4개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특징의 개수도 여기서는 4개입니다. 즉 여기서는 x의 n이 4개인 겁니다. 이 n이 4인 거죠. 자, 이와 같이 주어진 경우에 조금 전에 설명한 노멀 이퀘이션이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지를 살펴보면 자, 일단은 x0의 항도 하나 추가해서 넣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세타 값을 우리가 결국에는 세타 제로부터 세타 n까지 여기서는 이것은 세타 제로에 관한 거고요. 이건 세타 1에 관한 것, 세타 2를 곱할 거고 세타 3를 곱할 거고 여기서는 세타 4를 곱할 그 값들이잖아요. 요 5개에 해당되는 그 세타 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x0를 이렇게 1, 1, 1, 1로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입력 자료들을 가만히 보면 이와 같이 어떤 테이블 형태를 띠게 되죠. 이렇게. 사실 이거를 행렬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행렬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제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그은 그 내용을 x라는 이런 행렬 변수를 한번 잡아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즉, 첫 번째 행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요. 지금 첫 번째 훈련 자료의 특징 값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요 값들을 제가 지금 첫 번째 행에다가 넣은 거고요. 그죠?
여기고, 두 번째 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행은 두 번째 훈련 자료를 넣어서 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와 같이 그 모든 입력 자료, 훈련 자료들을 이와 같은 스타일로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거를 모델 매트릭스라고 보통 노멀 이퀘이션 또는 정규 방정식에서는 부르는 건데요. 또한 Y 훈련 자료의 출력값도 결국엔 똑같은 형태로 이와 같은 벡터 형태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Y라는 변수에다가는 훈련 자료의 결과값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만약에 이와 같이 훈련 자료의 특징 벡터들과 그리고 훈련 자료의 결과값을 이런 형태의 행렬과 벡터로 구성할 수 있다면 노멀 이퀘이션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한테 수식을 제공해 줍니다.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는 이 x라는 행렬의 전체 행렬 곱하기 이 행렬 그 자신에다가 그것의 역행렬을 구한 후에 이 x 행렬의 전체 행렬과 그리고 요 y라는 훈련 자료의 출력값에 해당되는 벡터를 곱해주면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 즉 파라메타에 해당된다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유명한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정규 방정식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수식이 유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멀 이퀘이션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이 식은 요 샘플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본 거고요. 즉 무슨 데이터든지 간에 훈련 자료에 특징 벡터는 요 행에다가 놓고 그 결과값을 벡터로 놓고서 행렬과 벡터로 만든 후에 행렬과 벡터의 수식을 이와 같은 연산을 수행하면 그 결과가 세타, 즉 세타라는 거는 세타 0와 세타 1과 세타 2와 세타 3와 세타 4라는 요 5개의 값으로 구성된 벡터가 구해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프루브 하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다시 노멀 이퀘이션을 유도하는 과정을 우리 이 과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요 수식을 활용을 할 거고 요 수식을 활용하려면 결국엔 요 x하고 y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좀 일반화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하면 이렇습니다. m개의 지금 example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즉 m개의 example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는 즉 훈련 자료의 개수가 m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훈련 자료 하나하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특징과 그 특징의 결과물로 나타날 어떤 그 아웃풋 값이죠. 그것이 몇 개의 세트가 있냐면 m개의 세트가 있는 겁니다. m개 세트.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요 x의 벡터의 길이를, 즉 특징 벡터를 n개의 피처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개의 특징 벡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바로 이거죠. x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그냥 리얼 넘버가 아니라 이 슬라이드에 표현된 것처럼 벡터의 형태를 띠게 될 거고요. x는 즉 i번째 훈련 자료 x는 사실은 숫자값 하나가 아니라 숫자값 n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n 플러스 1인데 x0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x0는 항상 뭐로 놓고서 우리가 계산하죠? 1로 놓고 계산하니까 그냥 무시하는 것뿐인데, 어쨌든 이 벡터의 길이를 보면은 전체의 길이는 0부터 카운트해서 n까지이기 때문에 n 플러스 1의 길이를 갖는 그 리얼 값으로 구성된 벡터로 우리가 x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즉 하나하나의 훈련 자료의 특징 값들을 우리가 이렇게 n 플러스 1 길이를 갖는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요 하나하나의 훈련 자료들로 어떻게
캐피털 X 매트릭스를 우리가 구성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와 같은 훈련 자료 하나가 벡터로 우리가 설명될 수 있을 때 그 노멀 이퀘이션에서 사용되는 그 X라는 행렬 매트릭스는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보통 이거를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부르는데요. 디자인 매트릭스. 앞에서 설명된 그 예제에서와 마찬가지로 행렬을 구하는데 이 행렬에 한 행과 한 행을 주어진 훈련 자료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즉 X의 첫 번째 훈련 자료, 물론 첫 번째 훈련 자료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벡터일 거니까 이 친구를 우리가 보통 벡터 하면은 열 벡터거든요. 그러니까 컬럼 벡터인데 그거를 이렇게 트랜스포즈해서 옆으로 눕혀놨다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은 하나의 행 벡터가 첫 번째 행 벡터는 첫 번째 훈련 자료로 구성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훈련 자료에 역시 트랜스포즈된 벡터를 두 번째 행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되겠어요? m개의 훈련 자료다 보니까 결국에는 x의 m번째 훈련 자료를 역시 트랜스포즈해서 넣은 이런 행을 갖는 이 행렬식을 우리는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이제 부를 거고요. 이 매트릭스만 구하면 결국에는 다 구한 겁니다. 노멀 이퀘이션 방정식에 들어갈 내용들이 다 구해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세타는 x 트랜스포즈 x의 역행렬의 x 트랜스포즈의 y. 즉 이 행렬만 구해놨으면 그것의 트랜스포즈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 y는 모든 주어진 훈련 자료의 아웃풋 값을 벡터로 잘 정렬해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엔 세타를 구할 준비는 이 디자인 매트릭스만 우리가 잘 정리해서 갖고만 있으면 계산이 바로 되는 겁니다. 좀 쉬운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간단하게 예를 들기 위해서 파라미터의 개수를 가장 작은 한 개로 고정을 한번 해봅시다. 즉 X라는 훈련 자료의 특징이 한 가지인 경우죠. 우리가 집 가격을 예측할 때 집의 넓이로만 예측하는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바로 특징이 딱 한 가지만 가지고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 경우입니다. 하지만 x0는 항상 1이 따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길이가 2인 벡터로 구성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어진 이러한 특징 벡터의 길이를 가질 경우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매트릭스 X, 디자인 매트릭스는 어떤 형태를 띠게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첫 번째 샘플, 즉 1과 X의 첫 번째 샘플의 첫 번째 당연히 특징인 거고요.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행은 어떻게 돼요? 1하고 X의 이건 두 번째 샘플이겠죠. 두 번째 훈련 자료.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 될 거고요. 마지막에는 첫 번째 값은 1이고 두 번째 값은 X의 즉 훈련 자료가 m개인 경우를 계속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m번째 샘플 훈련 자료에 역시 첫 번째 파라미터 값을 여기다 넣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y도 똑같이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즉 y는 컴포넌트가 딱 하나니까 y의 첫 번째 샘플, y의 두 번째 샘플 해가지고 y의 m번째 샘플까지를 갖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한 x와 이와 같이 구한 y를 가지고 세타를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x 트랜스포즈 역시 마찬가지로 x 그리고 이것의 역행렬 그 다음에 x 트랜스포즈 y 값을 구하면 바로 세타 값이 구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선형대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것이 어떤 형태인지 감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x 트랜스포즈는 요거를 트랜스포즈 한 거니까 아마 옆으로 눕혀 놓으면 첫 번째 행은 다 1일 거고요. 그죠? 두 번째 행은 x 첫 번째 샘플, x 두 번째 샘플 해가지고 x의 n번째 훈련 자료가 마지막에 오겠죠. 얘가 바로 x 트랜스포즈 형태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곱했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2x2 매트릭스가 생기고요. 결국엔 즉 2x2 매트릭스가 그 앞에 오고 그것의 역행렬 곱하기
요 다음에는 이 친구와 얘를 곱한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2x1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죠? 즉 이런 그 형태를 또 띄게 돼서 2x2 매트릭스의 역행렬을 구해서 요 벡터다가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이 정규 방정식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뉴메리컬한 그런 어프로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정규 방정식을 다시 한번 써본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 파라메타 벡터는 x 트랜스포즈 곱하기 x 그것의 역행렬 그리고 곱하기 x 트랜스포즈 곱하기 y라는 벡터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부분은 그 하나의 또 다른 매트릭스입니다. 우리가 x 트랜스포즈 x의 이 역행렬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x 트랜스포즈 x라는 요 행렬을 우리가 a라고 가정을 하면 그 행렬의 역행렬을 구한 것이 바로 요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그 옥타브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면은 사실 맨랩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될 코드는 이겁니다. p 인부 괄호 열고 닫고 x 프라임 곱하기 x 그리고 곱하기 x 프라임 그리고 y 곱하기 y. 옥타브에서는 x 트랜스포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따옴표 하나를 이렇게 붙이는 거고요. 곱셈은 당연히 별표로 된 거고요. 그럼 여기서 조금 그 특이한 거는 pinv라는 이 함수겠죠. 이 pinv라는 함수가 바로 무엇인가의 역행렬을 구할 때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사실 옥타브 안에서는 두 가지의 인버스를 구할 수 있는 함수가 제공이 됩니다. 그 in부라는 함수도 있고요. 그리고 pin부라는 함수 두 가지가 제공되는데, 요 친구 pin부를 쓰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얘가 바로 일종의 수도 인버스예요. 약자예요. pseud 수도 인버스의 약자인데, 즉 좀 더 안정된 역행렬을 구해주는 인버스이기 때문에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라도 p 인버스는 적절한 값을 우리가 주는데, 왜냐하면은 때때로 이 x 트랜스포즈 x가 역행렬을 가지지 않는 특수한 행렬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라도 우리가 안전되게 값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pin부라는 함수를 쓰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권장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정규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앞부분 지난번 비디오에서는 사용되는 특징의 값의 레인지에 따라서 스케일링, 피처 스케일링이 필요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정규 방정식에서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x라는 특징 그 벡터의 개수가 여러 개일 때, 예를 들어서 x1이라는 값이 0부터 뭐 1 사이에 어떤 값으로 주어질 때, 그리고 x2라는 값은 우리가 다양한 샘플의 경우에 0부터 한 뭐 1000까지 또는 100까지 값이 주어질 때, 그리고 또 뭐 더 크게는 0부터 우리가 x3라는 값이 주어질 때 0부터 한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아주 작은 값으로 주어질 때, 우리가 이것을 적절한 레인지로 맞춰주기 위해서 피처 스케일링을 수행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노멀 이퀘이션을 풀 때는 이 피처 스케일링을 해주지 않아도 전혀 이 세타 값의 솔루션을 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no feature scaling이 required 된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나 노멀 이퀘이션 두 가지 방법 다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리니어 리그레션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어떤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장단점을 한번 여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였나요? 즉 학습률이라고 부르는 알파라는 어떤 특정한 값, 이것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 값을 정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좀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결국 세타 값을 임의의 시작점부터 여러 번 반복, 아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구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노멀 이퀘이션은 뭐예요? 우리가 선정해야 될 불확실한 어떤 변수인 학습률을 선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주어졌을 때 훈련 자료로만 우리가 모든 필요한 값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그냥 수식에 넣어서 계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반복을 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런 거 보면 이 두 가지를 보면은 마치 노멀 이퀘이션이 더 좋은 방법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의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파라메타 세타죠. 세타의 그 파라메타의 개수를 n으로 놨는데 구하고자 하는 파라메타가 굉장히 많을지라도 n이 크다는 얘기는 구해야 될 파라메타 개수가 많을 때라도 잘 워킹을 합니다. 작동이 잘 돼요. 그럼 노멀 이퀘이션은 문제가 있느냐? 아니,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멀 이퀘이션은요, 결국엔 이 x 트랜스포즈 곱하기 x라는 주어지는 이건 행렬식입니다. 그리고 이 행렬의 크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 x라는 디자인 매트릭스의 크기는 하나하나의 행이 결국에는 샘플 훈련 자료이기 때문에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냐면 이 행의 개수는 샘플 개수고요. 그죠? 그 훈련 자료 개수고 그리고 열의 개수는 unknown 개수, 우리 파라메타의 개수이기 때문에 n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를 보면은 행의 개수가 m이고 열의 개수가 n이니까 이거는 m by n이죠. 그죠? m 곱하기 n의 형태를 띠고요. 행열의 크기를 봤을 때 그것의 트랜스포즈는 거꾸로 n by m이니까 즉 n by m 매트릭스 곱하기 m by n 매트릭스를 하면은 제일 바깥쪽 크기만 살아남기 때문에 결국에 이 행렬, 주어지는 이 행렬의 사이즈는 n 곱하기 n짜리 행렬이 됩니다. 즉 n by n 사이즈의 행렬의 역행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역행렬을 물론 구할 때는 그냥 제공되는 함수로 요거를 계산을 하긴 합니다만 이것을 푸는 방법이 굉장히 계산이 많이 요구되는 수식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n by n, 크기가 n짜리의 이러한 스퀘어 매트릭스의 역행렬을 구할 때는 보통 계산에 요구되는 계산량을 n 큐브 오더의 계산량이 요구된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특히 n이 크면 클수록 결국엔 요 역행렬을 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보통 어느 정도 크기의 n까지가 노멀 이퀘이션으로 푸는 게 적절한가 하면 보통은 n이 100이다. 이 정도까지는 참을만 합니다. 사실 요즘 컴퓨터가 충분히 빨라서요. 그리고 n이 1000개까지도 아마 계산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1000 바이 1000짜리 매트릭스의 역행렬 구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이것의 10배인 한 그 10,000개다 n이 그러면은 이제 아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굉장히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참기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아마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고려해야 되는 순서가 된 거고요. 만약에 그것보다도 더 큰 예를 들어서 n의 개수가 뭐 10의 그 6승 뭐 100만 개의 파라메타를 구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답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결국에 노멀 이퀘이션이 갖는 장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갖는 장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만 우리가 다루는 지금 챕터에서 그렇지 이제 이 내용이 공부를 끝나고 다른 이제 섹션으로 옮겨가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 그래서 분류 작업 또는 선택 작업을 할 때 리그레션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또 노멀 이퀘이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야만 돼요. 즉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에 따라서
반드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노멀 이퀘이션이 매력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 방법을 우리가 기억해 놓고 활용의 대상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